이제 남북 경협을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남북한 간의 물자가 오고 간 거 다 합친 거를 남북 교류라고 그러는데 금액을 보면 보시죠. 89년도 그 이전에는 남북한 간의 거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남북한이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홍콩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소위 그 간접적인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요 시기부터 이제 직접적인 교육을 하죠. 보시죠. 89년, 90년이다가 90년대 초에 쭉 늘어나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97, 8년도 되면 오히려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특히 2000년도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났다가 쭉 늘어났다가 이제 다시 쭉 떨어지다가 2015, 16년은 왜 늘어났나 그러면 피크냐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개성공단은 여전히 가동됐으니까요. 이 개성공단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개성공단 이외의 모든 남북 경협을 압도할 정도로 개성공단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2010년도에 개성공단 이외의 모든 남북 경협이 중단되면서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남북 경협은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뚝 떨어져서 의미가 없는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간단하게 좀 보면 일반교육, 아까 일반교육은 거기다 그냥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단순하게 북한에서 물건 사오거나 남한 물건을 북한에 파는데 주로 우리가 북한에서 물건을 사들여오는 소위 반입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외화 사정이 좋지 못해서 한국에서 물건을 사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중단되는데 그때까지 민간 남북 경협의 핵심 방식이 여전히 단순 물자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관세로 진행됐고요. 89년도에 1900만 달러 시작했다가 91년도 1억 달러 넘어가고 쭉 전까지 2007년도에 4억 4천만 달러까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다시 감소하다가 한 2, 3억 달러 수준 왔다 갔다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교육이고 위탁 가공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주로 섬유류, 의류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쪽이 오픈하고 어떤 옷 만들어 디자인하고 섬유류 갖다 주면 그러니까 천 갖다 주면 북한에서 이렇게 재봉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는 이게 가장 많고요. 뭐 섬유류가 아니더라도 뭐 기계류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때 북한에서 TV 수상기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뭐 위탁 가공 교육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북한에서 그려와서 그 유명한 뽀로로도 채 1, 2기는 북한에서 그려왔던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 가공 교육이 2000년도 초반부터 빠르게 증가해서 중단되기 전까지 되면 이제 일반 교육하고 비슷해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일반 교육보다 늘어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기만 해도 저도 기대를 꽤 많이 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생산력이 빠르게 증가해서 이제 남북 경협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멈췄죠. 그리고 이거 떨어지지 않나. 품목별로 보시면요. 일반 교육은 거의 선진국가, 후진국가 안의 교육과 같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수산물, 보시면 수산물,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보시면은 1차 상품 제일 많죠. 수산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임산물, 철강, 금속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위탁 가공 교육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위탁 가공 교육은 남한적 수요를 반영하기 때문에 보시면 섬유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섬유류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다른 품목도 제법 있습니다. 전기전자 품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품목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한에 팔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광산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는데 모래, 그 다음에 무연탄, 북한에서 많은 무연탄, 그 다음에 일부 금속 원자재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농수산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수산물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소위 1차 상품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소위 위탁 가공 교육을 통해서는 일부 섬유류 등 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까 일반 교육, 위탁 가공 교육이 소위 무역이라고 그러면 경제협력 사업은
투자 사업을 말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형태든 북한의 남쪽이 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관계를 경제협력사업 혹은 투자협력사업 혹은 뭐 산업협력이라고 합니다만 보면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우중 정주 대통령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 해서 이렇게 북한하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딜을 보면 일단 대북관광하고 개성공단은 그냥 현대에 맡긴다. 대충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6억 얼마 달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그 이후에도 한때 꽤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칠보산 관광 뭐 이런 데 가면 이것도 현대가 다 독점한 거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됐고요. 처음에 합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당시로는 육로로 갈 수 없었으니까 다 배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하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적자도 되고 그 관광객이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서 자금 대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육로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한과 딜을 해서 이제 관광 대금 지불 방식도 바꾸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예컨대 공공기관 저도 동의나 같은 공공기관이 가면 이제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갔죠. 한때 34만 명이 가게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광객이 비격으로 비격 사망으로 중단되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이외에 개성관광 개성공단 하고 나서 개성지역 뭐 선죽도 이런 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관광 등이 추진되고 그 다음에 개성관광은 일부 진행되긴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저도 그 선축교도 가보고 했는데 뭐 실제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은 결국은 금강산 관광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2000년도까지만 해도 해로로 한 3천 몇백 명 가고 그 다음에 해로는 어쨌든 그 이후에도 몇백 명 수도 왔다 갔다 하다가요. 육로 관광이 열리면서 빠르게 늘어났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경협 사업, 협력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그러면 2000년도 6월에 정상회담 이후에 8월에 현대아산하고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현대아산이 그 개성공단 개발 계획의 책을 보면 이름 다 2천만 평 부지에다가 3단계 거쳐서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그 1단계 보유 1단계도 100%는 안 되고 1단계고 그 다음에 3단계 기간은 어떻게 뭐 하겠다면 초기에 산업단지가 중심이 됐지만 그 다음에 상업지구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개성지역 포함해서 이쪽 도시를 말하자면 새로운 도시를 개발 사실 이 경제특구나 뭐 아니면 결국은 돈은 최종적으로 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서 부동산 개발해서 하는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3단계가 가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진행되다 보니까 현대아산 자체의 이제 사업 능력이 자금 조달 능력도 안 되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 기금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토지공사가 들어가서 터를 닦고 KT가 들어가서 통신선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죠. 협력 기금 돈은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공사하고 현대아산의 이제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 그 당시 이야기 들어보면 북한이 어찌됐든 그 당시만 해도 이걸 개성공단을 만들어 놓으면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북한 경제에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공업지구법 중에 표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최저임금을 5% 이상 못 올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조항이긴 한데 당시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요구를 해서 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100달러에도 5%씩 올리기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협력기금을 통해서 기반시설, 기술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막 지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죠. 다만 이제 3단계까지 못하고 이제 1단계 쭉 진행된 거죠. 1단계가 진행되어서 시범단지하고 그 다음에 1단지, 본단지 분양하고 기업들이 이제 하고 뭐 125개 정도가 들어가서 북한 노동자 5만 5천 명 정도 고용하고 해서
어찌됐든 잘 나갔습니다. 이건 돈을 벌지 못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뭐 최저임금 같은 뭐 150만 원, 적어도 150만 원 줘야 되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150만 원 줘야 되는 건데 개성공에서는 15만 원만 줘도 충분만 했으니까 안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에 이야기 들어보면 초기는 시작할 때는 생산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북한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씩 영양센터 좋아지고 해서 한국 기업이 한 80%까지 생산성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국 노동자 300만 원 줘야 되는 것을 15만 원 주고 80%의 생산성을 올리면 이건 장사를 못하면 그 기업은 기업하면 안 되는,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한국 기업에서는 요구만, 그래서 계속 한국 기업은 자꾸 노동자를 더 많이 쓰고 계속 늘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성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북한은 저기 접경지대의 도시들을 키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5만 5천 명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개성 지역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개성이라는 도시를 행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뭐 공무원도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일 못하는 나이 든 사람 학생들 빼고 하면 대충 일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다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개성에서 다 못 오면 개성 인근 지역에도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1단계 하고 나서 2단계 하면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시기에 이 시기도 노동자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기숙사를 짓자 어쨌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개성공단 그 자체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이 문 닫기 전에도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죠. 생산액 그 다음에 2014년 뚝 떨어진 건 한때 북한이 이게 시비를 걸어서 잠시 일시로 중단됐고요. 그거 빼고는 쭉 생산액이 늘어나고 북측 노동자도 늘어나면 더 이상 근데 2015년도 5만 5천 명 더 이상 노동자가 오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대거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남북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어쨌든 빨리 2단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2단계는 못하고 말았죠. 2단계를 하려고 그러면 개성공단을 아예 바꾸거나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지 않는 기술지박적인 단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숙사를 지어서 대거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쯤 되면 당연한 게 이제 개성에서 대폭 노동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시장이 개성공단의 노동시장이 소위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개성 지역에 일자리가 거의 없으니까 새로운 일자리 준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노동시장의 힘이 한국 기업들 쪽에 있었는데 이 막판에 가면 더 이상 대골 노동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노동시장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당연히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쯤 되면 임금이 팍팍 올라야 되는데 개성공업지구법 때문에 임금이 5%밖에 못 올려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쪽 입장에서는 그 다음 이쯤 되면 북한 사람들도 이제 배우는 거죠. 야, 이거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더 못 준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법을 발생하든 뭐 하든 여러 가지 형태. 근데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한 10년 해봤는데 여전히 봉제 공정하고 뭐 이런 공정들밖에 안 돌으니까 실망도 하게 됐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이제 여기서 그 돈을 경제적 자원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제 보험 문제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임금 문제도 거론하고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안 생겨서 정권이 좀 잘 진행됐었으면 아마 5% 규정 없애고 임금도 올리고 뭐 이래서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이제 저임금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업종이 좀 더 줄어들고 좀 더 이제 고임금 예컨대 뭐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 단계까지 못 가보고 있죠. 남북경협 대부분 이런 겁니다. 시작을 해서 초기 단계 성과를 거두고 그런데 그 방식대로 가서 이제 전환기에 들었을 때쯤 되면 다 그만한 거죠. 이것도 그렇게 상태로 끝났습니다. 업종들 물어보면 그 섬유류가 가장 많죠. 근데 섬유류만 있는 건 아니고 전자전기 제품,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왜냐하면 전자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노동지배적인 제품도 있고요. 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북한 노동력을 쓰기는 하지만
섬유류만 있는 건 아니고 꽤 다양한 품목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개성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노동력 문제가 1차적으로 문제있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원래 어떤 나라가 개발도상국이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물론 자본 투자죠. 근데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해외로부터 들어온 기업들이 선진 경영 노하우, 선진 기술들이 당연히 같이 따라 들어오고 이 선진 기술 경영이 특구 이외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경제 전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초기 우리가 설정한 개성공단은 문을 딱 걸어 잠궈 놓고 북한 외부 지역과 개성공단과의 관계를 거의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 물론 아주 제외적인, 아주 노동적인 일부 공정이 개성 이후로 나가긴 했지만 모든 공정은 개성공단 내부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성공단이 한국 기업에 계속 돈을 벌고 북한도 5만 명에 대한 임금을 받긴 했지만 개성공단이 거의 그것이 북한이 여타적으로 흘러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 북한 당시도 초기에는 경제특구가 외국인 자본이 필요해서 경제특구를 만들긴 했지만 이게 그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막아놔둬서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대외 개방을 모기장식 개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은 들어오지만 모기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지금 김정은 시대 때의 경제개발구 특구를 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여전히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경제개발구의 북한이 경제개발을 내놓고 각 개발구에 설명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경제개발구는 그게 거점이 되어서 그 지역의 다른 산업과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해서 그 지역 전반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통상적인 그 보편적인 경제특구의 성격을 이제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청진의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는데 청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청진에 김책제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개발구의 설명을 보면 청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청진시에 있는 우수한 금속이나 기계자원을 활용해서 관련된 산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김정은 시대 때는 개성공단과 같은 폐쇄적인 공단은 아니고 개방적인 공단을 지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단은 여러 가지 성공 사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남포공단은 김우중 회장이 남포에 가서 협상을 해서 남포항에 한 100만 미터 해가지고 경고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공장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좀 돌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우가 망하고 이래서 그냥 됐습니다. 다만 이 남포공단의 의미가 있는 거는 한국의 정부는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다. 허가만 해주고 돈 대고 하는 거는 개성이 다 대우그룹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은 북한 측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델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래서일 수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북한이 이런 정상적인 경제특구를 운영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애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 안 돌아간 한국 정부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경제특구를 한다 그러면 이 모델로 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일반경제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투자협력사업인데 꽤 많이 승인했습니다. 90몇 건이 승인했고 이 중에 개성하고 건강을 빼고 나면 40몇 개 사업이 승인되고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된 거는 이거보다 훨씬 적고요. 주요 투자된 거 보면 평화자동차라고 그 베트남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 하는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남포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운 거죠. 그게 평화자동차 규모가 가장 크고요. 근데 그거 빼고 나면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섬유의류, 그 다음에 식품 가공,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샘물 공장, 생수 공장들이 숫자로 가장 많고요. 북한의 생수 공장, 그 다음 북한 농수산물 가공, 그 다음에 의류 공장들이 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류 공장 같은 경우는 장사가 꽤 잘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찌됐든 오이사 조치 때 중단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은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중반까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우리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식량 지원 내용입니다. 보시면 40만 톤
요즘 북한이 뭐 1년에 필요한 부족한 식량이 30만 톤, 뭐 40만 톤 그러는데 보시면 그 당시에는 뭐 이만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북한 식량 사기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나았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원 협력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지원 사업인데 남북한 간에 뭐 자세한 내용 보시고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이쪽 서쪽의 경의선입니다. 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그 다음에 동해선이 원래 일제시대 때 이렇게 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두 선을 이제 남북한에 연결시키겠다는 합의를 하고 연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된다. 북한이 그래서 우리는 돈하고 자재를 내주면 북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 철도도로를 해가지고 연결은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5년도에 완공되고 도로도 연결되고 해서 사실은 철도는 별로 많이 안 갔지만 도로로는 꽤 많은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긴 했습니다. 철도는 실어 가야 될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자가 없으니까 철도가 개성공단 돌아갈 때 개성공단과 남쪽과의 철도를 할 만한 시범적으로 몇 번 운행해 본 게 철도가 전부입니다. 그것밖에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총 한 7,500억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철도 및 도로 협력 사업도 우리가 무상으로 북한에다가 돈과 자재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비판이 생깁니다. 북한에서 우리 내부에서 북한에다가 그냥 다 공짜로 준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서로 주고받을 게 없을까? 민간 말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나온 게 북한이 지금 그 당시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경공업용 원자재가 없으니까 우리는 경공업 원자재 갖다 주고 그럼 북한에 있는 게 뭐냐 찾아보면 지하잔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지하잔 파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8천만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그 신발, 비누, 옷, 요 원자재를 북한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중에 3%는 아연계로 들어오고 나머지 97%는 북한에서 이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북한 단천지구에 현지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지하자원은 꽤 많이 있고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지하자원을 캐서 가져오려고 그러면 광산에서 캐가지고 단천항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이 단천항까지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시 철도를 연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엉망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던 거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가서 북한의 광산을 조사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던 사업이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8천만 달러는 바로 준 거고요. 북한에 지하자원 개발하려면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져오는 말하자면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이 미스매치가 되어 있던 사업이라서 그러다가 남북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냥 우리 그 8천만 달러 차관 형태로 준 게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끝나버렸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도 남북한이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방식 지하자원 말고 다른 거 예컨대 뭐 북한에서 무연탄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교환했었으면 아마 좀 더 잘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무연탄을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핵협상 관련 협상이라는 게 연구업 지하전에 돼 있고요. 핵협상 관련은 이겁니다. 북한 핵 문제에서 그 문제되니까 여러 가지 그 국제사회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육자대비 협상을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북한 핵시설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고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러면 북한이 이 당시만 해도 영변의 핵시설을 만드는 게 자기들이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은 발전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러면 우라늄 플라토늄 생산하는 영변의 핵시설은 이들이 폐시를 하고 그럼 대신에 우리가 원전이긴 하지만 그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은 잘 안 되는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는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수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그 한국, 미국, 일본 이 나라가 경수로 건설을 위한 캐도라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신포라는 지역에다가 경수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턱 닦고 막 갔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경수로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북한의 전기가 부족하니까 중류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꽤 많은 돈이 들어갔죠. 총 26억 달러가 들어가고 우리는 한 16억 달러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제네바 합의가 깨지니까 더 이상 국제사회가 경수로를 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수를 짓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수를 짓던 터만 남아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 터만 가지고 위에다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남는 그 터만 남아 있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실제로 챙긴 거는 종류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업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소위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비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전 단체로서 북한의 협상을 해서 어떤 경제 협력을 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앞으로도 쓸만한 그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변핵시설, 그러니까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애들이 해온 이 영변핵시설이니까 이 영변핵시설만 자기들이 폐기를 하고 유엔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북한이 딜을 했는데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보원 협력 사업이 주요한 협력 사업이 국제 협력 사업을 진행이 이거다라는 거죠. 뭐 기타 농업 분야 협력도 있고, 그다음에 유엔 인구 기금이 북한의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돈을 대주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구가 어떤지 그래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2014년도는 인구 센서스는 아니지만 사회 총조사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뭐 평양에 예컨대 검토를 가진 가구 비중이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꽤 2014년도의 통계를 보면 그 사이에 북한 경제가 꽤 나아졌다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유아 사망률로 줄어들고, 뭐 평양 같은 엔간한 가정에서 TV나 소위 전기밥솥이라든지 혹은 PC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정도, 물론 농촌 지역은 여전히 굉장히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변화된 상황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게 정부가 유엔 인구기금에 우리가 돈을 대줘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남북 경협이 대충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목표가 현실인데 이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기가 뭐해서 목표였습니다. 남북 경협이 목표가 뭐냐면 대략 노태우 정부 시대 때에는 대북 관계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 세계적인 소위 대탕터 시기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소위 북방과의 대탕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큰 틀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한 맥락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87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이 헌법적 가치로 격상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큰 모든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 정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정책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통일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줄이고 평화를 정지시키자. 두 번째, 접촉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서 민족 독립성을 해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경제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을 성장시켜서 남북 간의 격차를 축소시키고, 그러면 통일 비용으로 줄어들 거다. 대충 이런 게 기본적인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한 남북 경협 정책은 일단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경협 자체를 확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많이 해야 자꾸 만나기도 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서 우리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북한이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방식이 이 목표에 의하면 남북 경협은 그 자체가 선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어찌되었든 확대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게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대 때의 남북정의 기본 틀이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특히 주로 북한이 사고를 쳐서 문제가 생기면 엔간하면은 그냥 무마해갖고 좀 남북경협 계속 하게 만들자는 입장이 있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기는 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저주저하는 그 민간 기업들을 끌고 나가서 야 이거 잘 될 거야. 이거 부족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북경협 막 하산될 때는 남북한에 물자를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 물자를 실어 나를 때가 남포항이거든요. 육로나지 막혀 있으니까. 근데 남포항이 막상 가보니까 이게 항구가 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지금 하루 만에 들어갈 물건들이 3일, 4일 걸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당시에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좀 이거 북한하고 물건 물류비용 좀 줄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한 거는 그 물류비용 줄여줄게. 관련된 회사도 만들고 회사에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난포항도 좀 더 개발하고 이렇게 해주죠. 이런 거였던 거죠. 직접 돈은 주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국내 경쟁에 문제가 되니까 직접 돈은 주지는 못하지만 남북 경협을 위한 민간 기업의 남북 경협을 위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민간 기업들이 북한과 경쟁을 하게 자꾸 등을 떠밀었던 측면도 있죠. 그리고 정부 자체도 가고요. 또 그게 큰 틀에서 하나고요. 근데 두 번째 어찌됐든 경제 사업이니까 이게 실제 막상 돌아가면 경제 정책의 목적도 당연히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으면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사정이 좀 많이 달라. 그 당시만 해도 그 경공업 노동집약전 산업이 이제 임금이 막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막 떨어지니까 외국 기업들이 해외도 막 나가기 시작하고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개성공단을 그런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소기업들이 임금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단을 만들자는 정책적 목적이 다시 다 개입이 됩니다. 시작은 통일정책이지만 그러니까 업종을 주로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여기 만들고 할 때 참여하고 자문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면 그렇게 노동집약적인 기업만 깔면은 금방 북한의 노동력이 바닥이 나서 이게 문제가 될 그렇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걸 계속적으로 그 노동집약적인 산업 일종은 안 된다. 일정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생산성, 노동 생산이 높은 기업들이 좀 들어가야 이게 감당이 된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딱 꽂힌 게 뭐냐면 북한의 저임 노동력 활용이기 때문에 아주 한계 기업들이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만 계속 갖다 쓰니까 금방 노동력이 동인하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도 지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정말 노동력을 정말 갈아 넣는 공장이잖아요. 그게 경제정책이라는 북한 노동력을 쓰자. 그 다음에 시장 개척.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조선업 협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포에는 조선소를 수리하는 협력을 사업을 하고 동쪽에는 안변지역, 원산 바로 밑에 안변지역에 새로 배를 만드는 협력 사업을 하자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조선 사업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조선 사업이 최대 화랑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배를 지을 데가 없었습니다. 배를 보통 위에 도크에 짓잖아요. 근데 이게 꽉 차니까 어디서 짓냐면 아예 배를 지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선체 부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족하니까 북한의 노동력, 그 다음에 특히 동해안 쪽은 조선소식이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다가 배를 선체,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 없는 선체를 지어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역시도 남한의 산업정책적 목적이 개입이 된 거죠. 북한 입장에서도 조선소가 되면 그건 중앙5번 필요하니까 합의가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소위 그 남한 사회의 구조조정 혹은 전락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정책적 목표가 여기도 개입이 됐었던 건데 이게 두 개 동시에 나오고 또 한 가지 계속 나온 이야기가 북방 진출이라는 것이 중국을 경유를 내서 북한을 경유를 내서 중국으로 가자 혹은 러시아로 가자는 것이 남북 경협의 주요한 목적인데 이건 역시 주요한 의미로 경제적 정책복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경제협력 관점에서 봐야 되지, 통일정책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작게 보면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각 사업별로 경제정책적인 목적도 같이 들어있고 두 개를 다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협력이 이루어진 사업을 보면 한국이 손해를 본 사업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다는 기본적인 그거기 때문에 노동력, 그래서 민간경협은 다 수익이 발생해서 좀 이러저런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수익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에 정부 간 협력 사업은 애초에 사실은 수익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 우리가 1년에 수십억 달러씩 아직도 알거나 꽤 많은 돈이 투자하는 공적 개발자 그거 다 그냥 우리가 주는 거거든. 물론 100%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정부간 협력사업은 원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협력사업은 다 우리가 이익을 많이 받고 그 이익의 비중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없었다고 하지는 않지만 통일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꼭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민족 통일성 남북 경협을 계속하면 민족 통일성 회복에 기여할 거라는 것은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컨대 계속 금강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물론 금강산이는 한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계속 만나고 그러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꽤 많이 거기 있는 소위 그 북한 측 관리 노동자하고 한국 측 기업인들 뭐 관련 노동자들이 서로 인식이 서로 이해를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었었으면 아마 이 부분에서 꽤 많은 기여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과연 남북경협 평화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계속 접촉하고 남북경협하면 그게 평화를 정지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런가? 뭐 언론 보기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좀 엄밀하게 남북한 간의 관계를 평화 혹은 악화를 지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의 어떤 양을 지수화시켜서 서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 늘어나도 그게 남북 간의 평화를 전진시키는 효과는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요즘 견해입니다. 관계가 없다. 지금 보면 그것도 그럴 만한 게 핵 문제라든지 이 남북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해온 남북 경협 정도 규모가 가지고는 택도 없을 정도로 워낙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경제통합이라든지 뭐 남북한의 격차 축소, 통일비용 감소 이런 거 크게 보면 통일 기반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기여한 바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남북 경협이 해봤자 개성공단에서 섬유리 인가공하는 거 정도, 그다음 개성에서 섬유리 인가공 좀 하고 금강산 간간 좀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조선소가 들어서고 뭐 평양 이런 데 전자공장이 들어서고 예컨대 개성공단 같은 게 뭐 북한 전역에 뭐 한 10개 이상 들어서고 뭐 이 정도 되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평가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남북 통합을 기반이 만들어졌는가.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 한 20년 후에 통일이 되면 남북한 간의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나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이 가장 부족한 투자, 생산 투자,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 경협은 사실은 거의 해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평가할 거리도 없다. 다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남북 경협이 과연 항상 그랬을 건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제대로 해봤으면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한 수십 년 동안 해봤으면 평가도 가능할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모른다. 그리고 워낙 정치군사적 관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군사적 관계하고 경제관계가 정치군사적 관계를 규정하는 게 워낙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은 돈벌이는 조금 했는데 그 다음에 경제적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한국 산업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남북 경협 자체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워낙 규모가 차이 나잖아요. 1년에 북한에서 남북한에 통틀어서 다 합친 거 해봤자 10억 달러도 채 안 되는데 1년에 한국이 무역하는 규모를 비교해보면 택도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뭐 성장이라든지 좋게 말하는 성장 잠재력의 확보, 유지 이 부분에서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다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개성공단 일부 기업 차원 혹은 일부 좀 잘 되었으면 일부 업종 차원에서 남북 경협이 약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건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 경협은 꽤 중요한 경제관계였다고 보이는 거죠. 몇억 달러 한창 잘 나갈 때는 몇억 달러 연간 몇억 달러씩 꾸준히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외화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식량난을 초기에 이제 수십만 명 굶어 죽은 식량난을 극복하는데 꽤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남북 경협 이
결국은 북한의 시장화를 어찌됐든 촉진시키는 작용을 했을 거고 그래서 북한 경제의 뭐 성장까지는 몰라도 북한 경제가 더 나빠지는 적어도 남북경협이 막는 데 일조를 했다. 그러니까 남북경협이 2010년도에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 경제의 성장 회복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는 못하지만 북한 경제가 가장 나빴을 때 북한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더 고통을 받는 걸 조금 줄여준 측면에서는 분명히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남북경협이 기반이 되어서 북중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그게 결국은 북한의 2016년도까지 나름 성장을 이끌었던 요인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경제협력이 아무리 경제협력을 잘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을 안 했을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 건가?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지금 유엔 2017년도에 강화된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하면 북한 남북경협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하고 아예 척을 지지 않고서는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고서는 남북경협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이제 손 놓고 있을 건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유엔에서 또 제재에 관련된 패널들이 계속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재는 작동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제재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최근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건 이제 점점 그 대북 제재의 인도주의적인 영향을 자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재라는 게 결국은 원래는 김정은을 필두로 하는 북한 어떤 지도부의 핵 개발에 대한 접근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대북 제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그 하층계층, 중하위 계층, 굉장히 힘이 없는 일반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결국은 그로 귀결되고 있거든. 그 어떤 제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연탄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거기 무연탄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고 그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시장도 줄어들죠. 뭐 이런 거죠. 섬유 의류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의류 공장에 종사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에 확 줄어들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일반 주민들이 고통이 점점점 누적들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자꾸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계획 초기에는 유엔 대북 제재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찌됐든 인도주의적 문제와 지원과 연결된 협력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담대한 계획 발표할 때도 대북 식량 지원과 대북 자원 개발을 뭐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일단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뭐 식량 지원이 돼도 좋고 아니면은 북한이 부족한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하거나 뭐 하거나 아무튼 그런 부분이도 필요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연결된 부분은 아무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고려해 보자. 왜냐하면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점 약간 여유가 룸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 이런 문제도 국제사회에서의 주요한 어젠다이긴 하지만 동시에 소위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후위기라는 것이 결국 한편으로는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경제 성장할 때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배출해놓고 이제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도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의 어떤 그 책임 거기에 대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 유엔 대북 제재 혹은 유엔 대북 제재가 약간 완화됐을 때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예컨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협력 남북 경협을 그런 식으로 포커싱을 맞춤에 따라 맞추거나 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 혹은 북한이 스스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역량이 진짜 없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도와주면 우리가 좀 잘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국제사회가 시그널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 대북 제재하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외국 투자를 받고 경제 협력하는 게 잘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컨대 뭐 교통이라든지 주민에 관계된 에너지라든지 혹은 기후 문제라든지 혹은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렵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걸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 경협을 좀 디자인을 잘해서 그리고 하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할 경우에 지금 우리 남북 경협의 틀인 소위 민족 내부 거래의 틀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지구적인 대응인데 이게 남북한 양자간 사업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잘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제사업으로 만들어서 한국이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아마 이제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유엔 대북 제재가 어찌됐든 해제되는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 핵 문제를 통해서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 지구의 관심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면 북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면 남한만 북한에 투자하게 된다. 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를 않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굳이 남한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찌되면 그때쯤 되면 남북 경협을 이런 식으로 민족 내부 거래로 우리끼리 하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만 왜 차별을 받는가 이런 식으로 아마 접근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조금 끌어올 테니까 그러면 한국을 오히려 이렇게 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남북 경협의 주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우리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똑같이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민족 내부 거래의 틀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국가 간 보편적인 경제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인데 이건 뭐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사실은 국제적인 공급망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가 이 공급망 재편의 주요한 격전지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일정 정도 빼야 됩니다. 말하자면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적어도 중국에서 완전히 빼지는 못해도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혹은 탈중국화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전략적인 산업이 아니라 기술지박적인 산업이 아니라 굉장히 중하위 기술 부분의 품목도 중국에서만 들여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 시기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물건도 자동차 만드는데 특정 부품이 중국에서만 만드는데 안 들어오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얼마나 효율적이냐 문제도 있지만 얼마나 안전하게 소위 안정성을 가지고 물자를 공급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이나 산업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공급망 변화에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도 바로 그런 동아시아 공급망 변화를 할 수 있는 다변화의 하나의 대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긴 하지만 한편 북한 입장에서도 이 동아시아의 공급망 변화라는 것은 이 영내 지역에 있는 저개발 국가가 새로운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북한이 어쩌면 지금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남북한이 같은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이 공급망 측면에서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근데 개성공단 같은 지역을 우리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는 품목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개성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면 우리도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좀 더 고부가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북 경협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노동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비슷한 이야기는 하지만 현재 북한 경제는 철도와 도로를 통해서 중국 소위 내륙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북한 경제를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해양 경제로 전환시키는, 지금 이제 성장하는 모든 국가는 해양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협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프라 사업이 철도 연결 사업이 아니라 항만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상을 전환시킬 수 있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대로 남북 경협을 민족 내부 거래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업으로 협력 사업을 바꾸고 그와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이제 공적 개발 원조로 우리도 바꾸는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적 개발 원조 ODA가 우리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난 규모인데 어쨌든 100% 몰라도 상당 정도 지금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공적 개발을 북한에다가 하면 우리가 말했던 굉장히 북한 인프라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통일 기반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텐데 지금은 우리 국내법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북한에 대한 ODA를 뭐 협력기금을 하든 아니면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을 ODA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묶고는 법적 이런 개념적 틀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개발 협력 지원을 우리의 통계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은 먼저 정부가 ODA 사업을 통해서 잘 인프라를 갖추어주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ODA를 통해서 베트남 정부가 경제 특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요 지역에서 그 경제 특구로 가는 고속도로를 ODA를 통해서 우리가 깔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그 특구에 들어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 남북 경협도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거를 ODA 별개로 남북 협력 기금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그냥 ODA 자금을 해버리면 국내의 어차피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반발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북한이 본격화되면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가 힘든데 ODA 자금을 쓰면 되는 거죠. 예,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어떤 질문이 더 괜찮습니다. 올해 강의 내용 아니라도 북한 관련 경제 관련 질문 뭐든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질문이 없으시면 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한에서 북한의 쌀이나 자재 같은 걸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북한에서 뭐 특산품 같은 거 물질적인 걸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남한? 지역 특산물 같은 물질적인 것을 북한에서 남한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요? 북한에서 남한에 지원해 준 사례.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송이버섯 뭐 이런 것들이 한때 오긴 했었죠. 한창 좋을 때 북한에서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 때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한창 언제죠? 우리가 수해가 막 났을 때 북한이 시멘트도 한때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예 예외적인 거고요. 그 이외에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기업이 북한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북한이 송이버섯을 굉장히 많이 수출했었습니다. 일본에 수출하고 우리도 송이버섯이라든지 여러 특산물을 북한에서 소위 물자 교류 사업으로 사가지고 왔고 북한이 우리 쪽에 지원 형태로 무상으로 준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정상회담 할 때 선물로 주거나 이 정도지 큰 규모로 온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 말씀하세요. 저희 나라 각 나라마다 뭐 달러라든 엔화라든 이런 다른 나라의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저희 나라도 북한의 그런 돈을 국고로 좀 갖고 있는 분입니다. 북한이 외화를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죠. 저희 나라가 북한의 돈을 한국이 북한 돈을 가지고 있느냐?
북한도는 소위 경화라 그러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지고 있고요. 북한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거래를 하면 달러로 하거나 달러로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달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앞에 말한 4대 합의서라고 해서 그래서 청산결제라고 합의는 맺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살 때 달러로 사고 북한이 하면 북한이 달러 줘서 경제 규모를 교환 거래를 늘리지 못하니까 일정 정도 기간 안에 설정해 놓고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주고받는 걸 상쇄하고 나서 나머지 돈만 실제로 주자 이렇게 하는 청산거래라는 게 그건데요. 그거 맺어놨는데 뭐 실제로 잘 안 되고 있고요. 아무튼 북한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물용으로 기념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빼고는 북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씁니다. 혹시 다른 분? 예, 말씀하세요. 사소한 질문이 예.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서 대우의 이제 김우주 회장과 또 현대의 정몽준 네. 근데 그 정몽주라는 분이 현대 그 가게에 보면은 나오지가 않는데 너무 생소해가지고 그분이 맞는지 확인 좀. 그래서 저도 갑자기 헷갈린다. 정몽은 혹시 정몽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전에. 이전에. 정주영 왜 이렇게 됐는데 정주영 회장 좀 죄송합니다. 네. 그 초기에 정주영 회장이 북한 출신이자 그래서 그 고향 사업한다고 갔던 거 제가 잘못 읽으면서 이상하다 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소떼 몰고 가고 그 당시에 트랙터 불도저까지 갔거든. 지금 보면 한 번씩 보면 그때 소련 다 죽었죠. 근데 그때 들어갔던 트랙터라든지 어떤 불도저 아직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혹시 다른 분 없으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보여주고 이게 동영상도 하고 이래야 재밌어야 되는데 글만 보여서 재미없는 강의에서 죄송합니다. 오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